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금전적으로 환산을 했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한 13조 원어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로부터 받은 거는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은 뭐 용맹하게 싸웠다,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14,000명이 가가지고 6,000명이 전사상을 입었는데 그게 어떻게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30년 넘게 북한 전문 기자를 활동하신 센터장님과 이제 첫 번째로 북러 군사 밀착과 파병의 대가에 대한 주제부터 여쭤볼까 하는데,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되어서 뭐 인명 피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손실이 큽니다. 1,000명 정도의 공병을 보냈는데 대부분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데요. 네. 러시아군이 좀 꺼리고 인력 부족으로 못하는 이런 지역, 특히 쿠르스크 지역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뺏겼다가 탈환을 하면서 그 지역에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걸 북한한테 맡긴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한 146배 그 정도 되는 광활한 지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공식으로 밝힌 거는 이제 9명이 죽었다 이러는데 그 9명이 죽은 거는요, 북한의 사망자라고 발표하고 훈장 주고 이러는 거는 정말 영웅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한 거. 뭐 지뢰 제거도 전투 임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뢰를 제거하다가 동료가 지뢰를 밟아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본인이 뭐 지뢰를 덮어가지고 동료를 살리고 소대원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이런 경우가 9명이란 얘기지 나머지 정말 희생자가 상당한 숫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그 병력들 사실 죽은 사람이 그 정도면 팔, 다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또 눈이라든가 안면부에 부상자도 부상을 입어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역시나 뭐 러시아가 꺼리는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했던 거, 그리고 북한군의 어떤 지뢰 제거 전술이라든가 뭐 지뢰 제거 이런 작업 방식 이런 게 우리 군 정보 당국이나 이런 데 취재를 해보면은 좀 옛날 방식이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보면 드론이 뭐 엄청 진화하고 지뢰도 진화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작업 없이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희생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요청했을 때 북한이 또 그거를 거절하기 힘든 입장이었나 봐요. 뭐. 그렇죠. 2024년 말에 사실 11,000명을 보내고 작년 초에 이제 3,000명을 더 보내서 전투병력만 14,000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00명이 숨지고 며칠 전 뭐 우리 방송에 나온 거 보면 6,0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죽거나 다친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에서 쿠르스크 탈환 이후에 전후복구 문제를 좀 해달라 이랬으니까 전후복구를 가야 이제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좀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에 이제 김정은한테 그 푸틴의 특사가 왔을 때 1,000명의 공병병력 말고 5,000명 정도의 군인 건설자들, 소위 말하면 속칭 말하면 군인 노가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군 전투병력이 아니라 이 병력을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좀 외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챙기고 싶으니까 앞서 1,000명의 그 공병, 지뢰병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러시아가 북한에 그럼 약속한 보상이 기대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추산치죠. 국제적인 기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라든가 탄약 또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금전적으로 환산을 했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한 13조 원어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로부터 받은 거는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3대 1이다. 뭐 어림잡아도 10대 1이다.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난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사실 추산을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준 거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병력이나 무기 뭐 컨테이너 이런 거 해가지고 152mm 포탄으로 환산했을 때 1,200만 발이 러시아로 건너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대급부로 그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현금 움직임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한미 정보당국이나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식량, 뭐 밀가루 같은 거라도 좀 들어가야 되고 원유라든가 생필품, 특히 러시아 쪽에서 북한이 이제 의약품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저도 평양에 뭐 그 고려 호텔 상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러시아제 약품이나 이런 거 주사약, 뭐 앰플 이런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의약품이 부족하니까 약을 사가지고 병원에 가야 치료를 해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물품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대량으로 들어가면 사실 뭐 열차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포착이 되거든요. 선박이나. 근데 그런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들어갔으면 북한의 식량 가격이 좀 떨어진다거나 장마당의 생필품이나 뭐 밀가루 이런 게 좀 러시아제가 나온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이게 반대급부로 제대로 넘어가는 게 없는 건지. 아마 푸틴이 좀 뭔가 이렇게 결산을 좀 늦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뭐 군사적인 기술, 예를 들어 뭐 잠수함 관련한 거라든가 또 이미 한번 북한이 쏘았던 군사 정찰 위성 쪽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치가 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식산존치 받은 거 이상 준 것 같은 분위기는 절대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자, 또 그 전투병력 파병이 단순한 용병 수준을 넘어 북한 군부 엘리트에게 뭐 개죽음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 배경은요? 군부들 또 핵심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 작년에 8월 달에 병력들이 이제 작전을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울잖아요. 김정은 품에 안겨가지고 뭐 별 4개짜리들 뭐 이런 게. 이게 물론 어떤 뭐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이 고위 장성들 한 10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그 참상을 목격한 거예요. 자기들 부하들이 정말 대책 없이 무참하게 죽는 거. 그 최근에 이제 2명의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영상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한 명이 나가서 죽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현장에서 왜 동료들이 죽고 이러니까 적개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뛰어나갔는데 그냥 다 몰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병사 지휘관도 우리가 뭐 북한군 병사들은 드론이라든가 또 특수작전을 하는 그 로봇이라든가 군사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뭐 사냥하듯이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은 뭐 용맹하게 싸웠다,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14,000명이 가가지고 6,000명이 전사상을 입었는데 그게 어떻게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거고 특히 부모들, 자식들 대개 한 명 낳거든요. 북한도 저출산이라도. 북한도 저출산이에요? 북한도 저출산입니다. 우리보다 출생률은 한 2배 정도는 높은데 그래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저출생이거든요. 되게 1명이나 2명 낳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 죽은 다음에 노동당 당원증 입당시켜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북한이 이제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영웅화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점차 그런 불만들 이런 게 번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최근에 러시아 타타르스탄 지역 드론 공장에 12,000명의 대규모 노동자를 파견하기로 한 결정의 목적은 좀 뭘까요? 김정은이 이제 드론 전력의 위력을 안 거죠. 네.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는 그냥 전투, 야지에서 이제 전투를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우크라이나가 사실 우리도 좀 놀랄 정도로 전혀 새로운 드론전의 현대전의 어떤 전술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북한군이 초기에 정말 무참하게 죽었거든요. 처음에 북한군 가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러시아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거 보니까 드론을 피하는 방법, 훈련을 뭘 한 줄 아세요? 드론 같은 이런 비행기를 밧줄로 이렇게 그네처럼 매놓고 그거 저쪽으로 밀어가지고 거기서 딱 하면 드론이 쓱 오면 피하는 거 뭐 이런 거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론 피해서 뭐 소총으로 누워가지고 쏘는 거. 근데 소총으로 사실 드론을 맞춘다는 건 뭐 어불성설이고요. 그 정도로 대책 없이 들어갔다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근에 군부대 가고 이제 군수공장 가가지고 이 자폭용 드론 생산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10월 노동당 80주년 그 열병식에도 보면은 드론을 좀 날릴 수 있는 이런 민간 화물 트럭 같은데 군집 드론을 장착해가지고 날릴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드론 생산뿐만 아니라 한 10,000여 명이 넘는 이 병력을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 보내서 그 드론과 관련한 어떤 숙달된 이런 노동자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네. 여기에 뭐 노동자들만 갖겠습니까? 이 정도 가면은 드론과 관련한 어떤 생산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보내서 어떤 기술 협력 또 그쪽에서
어떤 기술을 받아오는 거 이런 연습.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드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가 최근에 특별히 없습니다만 북러 간의 그 군사 밀착을 보여주는 게 방탄조끼 있지 않습니까? 네. 방탄조끼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면 러시아가 뭐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요즘 품질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기존의 방탄조끼나 이런 거 가지고는 자기네들 성능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러시아군 거를 받아가지고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방탄조끼를 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조끼를 한 10,000개를 줬는데 이게 북한군 체형에는 안 맞는 안 거예요. 맞죠. 러시아군 이거 러시아는 하고. 크니까.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푸틴이 이제 그 방탄조끼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이라든가 자재를 보내줘가지고 상당 부분은 이제 북한군을 무장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 스펙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 국면에 접어들 경우 아직은 휴전과 뭐 그런 거 종전이 안 됐지만 이 용도가 다른 북한과 러시아 밀착 관계가 급격히 식을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혈맹 관계에 맺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또 계속 같이 가는 걸까요? 네, 전쟁이 지금 뭐 2월이면 이제 4년이 됩니다. 6.25 전쟁보다도 더 긴 이런 뜻밖의 장기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푸틴이 지금 중재를 하다가 갑자기 뭐 다른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좀 이게 좀 실종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종전 분위기로 지금 접어들고는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어떤 그 군수 후방 기지로서의 효용은 있지만 종전이 되면 그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북한의 효용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김정은은 이제 계속적인 어떤 군사 밀착 관계 또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김정은이 관심 갖는 뭐 핵잠수함이라든가 정찰위성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으려 할 거고 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고 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푸틴의 마음은 이미 한국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한국 쪽에 좀 뭐 이 종전 이후에 한러 협력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어떤 무역 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국의 참여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김정은을 완전히 손절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그 북한의 대외 교역 이런 거 보니까 중국이 98%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니까 그 종전돼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뭐 체제 간의 관계라는 게 결국 경제 관계가 있어야 뭐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미미합니다. 김주의 후계 구도와 로열 패밀리 군유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주혜가 군부 행사에서 아버지 김정은보다 앞서 걷거나 단독 행보 보이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이걸 후계 굳히기로 확신하시나요? 이제 홀로서기의 단계로 나가고 있는 거죠. 후계의 낙점, 예비 후보겠죠. 낙점을 받아서 혼자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막내 아들이었던 김정은 위원장, 현 최고 지도자도 김정은이 후계 수업을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버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공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북한 TV에 김정은을 단독샷으로 잡고 간부들과 이렇게 뭐 지시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점차 이제 그런 비중이 높아집니다. 김주혜도 이제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후계는 사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라든가 해석의 그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김주혜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근의 행보라든가 또 김주혜가 나타났을 때 이런 독자적인 모습들 또 아버지보다도 더 돋보이게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카메라 앵글을 잡는 거는 뭐 잠깐 이 아이를 후계자인 것처럼 내세웠다가 빼거나 이러려는 걸로 보기에는 너무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시찰 얘기하니까 며칠 전 사진 보니까 김정은이 어느 목욕탕에 시찰을 하는데 그 목욕탕에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있고 연출인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뭔가 이런 거죠. 자기들 논리로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장군께서 현지에서 이렇게 세심히 살폈다 이건데 탕 안에 남자 한 세네 이게 말이죠. 그
여성분들도 있었잖아요, 탕에. 예, 여성분들 여탕에도 남탕뿐만 아니라 여탕에도 들어가가지고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온천 거기 앉아 있는데, 물론 이렇게 원피스 수영복 같은 걸 입고는 있었지만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겨울 코트 입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과거에 보면 김정은이 뭐 병원 완공했다 그러는데 어린이 병원 가가지고 거기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고 이래서 좀 욕먹었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독재라서. 권력 2인자였던 김여정이 최근 행사에서 그러면 레드카펫 잔디밖에 혼자서 있는데 이 위상이 추락해 보이는 거는 이 김주애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이게 뭐 주걱하고 면봉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콘서트나 아이돌 공연 많이 가는 이제 MZ세대들은 말하자면 S석이나 VIP석 앉아서 보면 아이돌이 한 주걱만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 맨 뒷자리 스타디움 뒤에서 보면 면봉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김여정의 존재가 이제 주걱에서 면봉으로 추락한 거죠. 조카 김주애한테 밀린 겁니다. 네. 사실 김여정이 김정은 집권 초만 해도 오빠의 후광을 얻고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실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뭐 3년 전에 이 조카 주애가 나온 것부터는 급전직하죠. 급기야 이제 공개적인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아마 오빠가 이제 또 자제해라, 공개 자리에 나오는 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이 어디 병원 준공식에 가가지고 테이프 커팅을 하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 옆에 당연히 현송월이 측근 수행 비서니까 이제 레드카펫 위에 서 있는데 김여정은 저 옆에 건물 이렇게 모퉁이에 돌아가서 카메라 앵글이 안 보이는데 잔디밭에 그 눈밭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빼꼼히 지켜보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제 북한이 한 사진 30장, 50장 내면은 한두 장에 김여정 모습이 살짝살짝 비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존재감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당연히 김주애가 이제 등장한 때문이고요. 김여정의 어떤 후계자로서 한때 거론되던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계속 후계 수업을 밟는 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이 40대에도 불구하고 10대 딸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던 사정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강 문제인 거겠죠? 네, 건강 문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건강 문제가 뭐 그렇게 심각할까? 40대 지금 멀쩡히 또 저렇게 돌아다니고 왕성하게 통치 활동을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 다음 가능성은 또 하나 생각하자면 자기가 경험했던 혼란이나 당혹감을 우리 애들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후계 문제를 계속 미뤘죠. 본인이 이제 뭐 60대 초 이런 나이였으니까,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8년에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서너 달? 8월에 그러고 이제 11월에 복귀를 했으니까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복귀를 해서 아들 김정은을 이제 후계 수업을 막 시킨 겁니다. 근데 뭐 아무리 속도전 수업을 시켜도 불과 2, 3년 정도 이렇게 좀 노하우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김정은 나이가 그때 27살이었어요. 얼마나 본인이 당혹스러웠을 거며 자기 후계로 지명해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고모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권력을 지탱해주기보다는 어쩌면 내 권력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죽인 거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때의 그 악몽을 생각하면서 김정은이 후계 문제를 좀 일찍 서둘러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김정은의 뒷목 혹이 커지고 안색이 붉어지는데 뭐 할아버지 김일성이 유전적 질환이 재발했을 가능성이나 건강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좀 심각하죠. 지금 체중이 뭐 140kg 정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뒷목이 140kg나 되나요? 네.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 110kg 정도로 이제 국정원이 추정을 했었는데 집권 초에 한 15년 이제 지나면서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42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건강적인 문제가 나타날까? 이게 보면 가족력이 일단 좀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은이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라는 게 모든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그게. 그런데 손을 못 쓰고 죽는다. 이거는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두려운 요소일 수가 있죠. 또 김정은이
30대의 나이에 뭐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 과체중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팡이 짚고 나오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벌써 40대 나이에 생겼다는 게 우리 국정원 판단이고, 북한 내 영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죠. 편집이 되고 다 통제가 되니까. 근데 러시아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현지 언론들이 이렇게 김정은한테 마이크 갑자기 들이대고 걸어갈 때 이렇게 보면 막 쇳소리가 나잖아요. 막 하악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는 틀림이 없다. 이런 부분이 김정은이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줄담배 피잖아요. 네. 계속. 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가지고 밤에 침실에서 자다가 와이프하고 같이 미군 특수부대 체포 압송된다? 우리는 그냥 야 정말 미국 대단하다 이러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저게 남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 그 뭐 경호를 강화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 근데 경호 강화해가지고 저게 될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2019년에도 사실 김정은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니 김정은 관련해서 뭐 도청장치를 찝는다 그랬나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동해안 특각에 특수부대가 침투하려고 그랬다. 뭐 그런 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북한의 경호기관이 4개나 있습니다. 노동당, 국무위원회, 뭐 또 경호사령부 이렇게 있는데 이 4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의 책임자를 교체했어요. 그런 거 보면 김정은이 말씀하신 대로 경호에 있어서도 뭔가 좀 새로 체계를 좀 더 치밀하게 갖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다 체형이라 해야 되나요? 네. 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좀 키가 크지는 않고. 키가 크지 않고 또 비만이 이런 네. 상태가, 이게 사실 만병이 그더니 비만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네. 우리가 살을 빼면 좀 뭐 아까 말씀하신 당뇨 등 고지혈증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살을 못 빼는 걸까요? 빼면, 아니면 이전에 이제 김일성과 김정은, 김정일 이런 모습에서 통치자의 모습에 그런 체형이 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안 빼는 걸까요? 저 정도는 좀 심하죠. 그러니까 적절히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되는 걸고, 사실 뭐 지금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 김주애 같은 경우에도 좀 뭐가 이렇게 좀 넉넉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잖아요. 뭐 지도자로서 북한에서는 특히 뭐 배 좀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을 간부로서 또 믿음직한 어떤 리더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데,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좀 오버사이즈가 돼 있죠, 이미. 북한에도 마운자루 같은 게 필요하겠고. 필요하면은 좀 조치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정은이 말을 안 듣는 자잖아요. 부인 그 이설주가 옛날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담배 끊으라 그래도 이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